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 아파트를 장만하려면요, 한 달에 400만 원씩 버는 근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한 20년은 모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나 기사를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모아야 된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이제는 그 10년이 20년으로 바뀐 겁니다. 소득은 얼마 오르지도 않는데 집값은 자꾸 뛰니까요. 집을 못 산, 집 없는 사람들이 조바심까지 여기에 더해지는 거죠. 지금 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야 된다. 이런 믿음이 시장에 팽배해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믿음이 집단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라고 그러면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영국, 미국은 최근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상승 중이고요. 일본, 상하이, 북경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국민 소득보다 주택 자산이 상승이 더 큰, 이른바 주거 자본주의 시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0번이 넘는 규제에도 정말 꺾이지 않는 집값, 왜 이렇게 안 꺾이는 건지, 혹시라도 정부의 진단은 잘못된 건지, 진단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약을 20번이나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시 그 진단을 찾아야 되는데요. 정부는 똑같은 처방약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힐 것 같은 생각도 안 드는 거죠. 자, 왜 진단이 잘못됐냐? 기본적으로 정부는 집값 상승의 요인을 투기 요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방도 투기를 잡는 처방이 나오는 거죠. 물론 투기 요인도 있지만 투기 요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실수요자들이 열망,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유동성, 이런 부분을 정부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공급 부족 문제도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간과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집값이 왜 오르는지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토지 가격 상승. 토지는요, 꾸준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한정되어 있죠. 집은 건축물과 토지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죠. 근데 깔고 앉은 토지는요, 꾸준히 상승입니다. 토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10년 됐다고 해서 가격이 싸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올라갑니다. 토지 가격 상승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도 있습니다. 자, 주택 공급.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다고 하는데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온다?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집이 필요한 곳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집 전체적인 절대 숫자는 100%가 넘지만 필요한 곳에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수요와 공급, 이게 말 그대로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미스매칭이라고 하죠. 아, 이런 부분을 간과하다 보니까 자꾸 규제만 하면 오히려 공급이 더 줄어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그런 느낌까지 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고요. 투기 세력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집을 안 가진 사람은 불안감이 또 확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투기 세력까지 붙어서 집 사재기가 있고요. 그러면 수급 불균형이 더 깨지는 거죠. 오히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줄고,
여기에 대고 정부는 또 규제책을 쓴단 말입니다.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 또 아파트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좀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공급은 더 줄어든다. 그러면 가격 상승을 더 불러일으키는 이런 악순환을 일으키는 게 지금까지 현실이다. 자, 주택 공급은 그리고 일반 공산품처럼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이 몇 채 부족하다. 10채 바로 쳐. 이게 안 됩니다. 최소 10년 단의 기본 계획을 세워야만 이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는데 5년짜리 정부가 이것을 전 정부가 했던 것을 다 깨부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안 맞아요. 주택 수급 계획은 10년, 30년 장기 수급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5년짜리 정부들이 그것을 막 허물어뜨린다. 이런 부분이 큰 문제다. 그래서 토지 가격 상승은요. 한국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정부의 의지 아니면 일관성 있는 정책만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집값 상승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 정권이 세운 주택계획이나 주택 건설 종합계획은 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느냐. 국가의 연속성 차원에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국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거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두 번째 요인 한번 살펴보면요. 넘치는 부동자금입니다. 지금 시중에 돈이 부동자금이 지금 1,500조니 그 다음에 뭐 M2로 따지면 3,000조니 뭐 이런 부동자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라고 하죠. 이런 돈이 그나마 안전한 주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자금이. 제가 이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채권. 이미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투자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재 시장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부동산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다 대고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오히려 이런 부동자금을 부동산으로 오히려 더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규제의 역설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규제를 발표함으로써 투자가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로 보는 거죠.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면 이제 규제 발표됐으니까 악재 소멸이다. 그래서 다시 부동산이 상승하는 그런 규제의 역설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도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는 게 아닌가. 규제만 하면 잡힐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이 넘치는 부동자금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불안심리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세상이 어렵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큽니다. 자, 이 불안심리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경기는 하락하고 있죠. 한국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죠. 한국은 그나마 양호한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이너스가 굉장히 유럽만 해도 한 8%, 미국도 한 7, 8%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시대에 노후도 불안하고 실업도 증가하고 한번 직장에 나오면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돈은 자꾸 풀어대니까 유동성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 심리라는 게 이를 불안할 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는 건데 주식은 좀 더 불안하죠. 가격 변동폭도 크고 하지만 부동산은 좀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식보다는 가격 변동성도 좀 작고 그리고 지금까지 불패신화 한 번도 잃지 않았다는 그런 불패신화가 믿음을 준 거죠. 자, 이런 것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오히려 최근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다. 자, 이러한 불안 심리는요,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없던 사람들까지 오히려
대기 수요층으로 몰아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이런 심리가 불안 심리입니다.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갈 것이다. 이 엄청난 유동성이 어디로 가겠느냐? 부동산으로 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산되는 불안 심리, 그 다음에 노후에 어쨌거나 내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집 한 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심리. 이런 심리가 정부는 다 투기 심리로 이렇게 치부해버린 거예요. 투기 심리가 아닙니다. 물론 부동산이 상승한 이유 중에 투기 심리도 있지만 이런 불안 심리와 실수요자들의 대기 심리, 이런 부분을 정부가 간과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꾸 투기 세력을 맞다 보니까 공급만 자꾸 위축시키는 효과, 그래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효과, 이런 잘못된 처방을 계속 해온 겁니다.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방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 왜? 진단을 투기로 받기 때문에. 투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간과한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진단을 다시 하고 지금까지 쓴 처방과 다른 처방을 내리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이거는요, 유동성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장기 저금리 상황. 자, 장기 저금리는요, 말 그대로, 돈, 유동성하고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한국도 장기 저금리지만, 유럽, 미국,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도 지금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1%대예요. 이런 장기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이 많은 사람들, 초고액 자산가, 1, 2억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몇십억 단위 자산가들은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굴려야 될까?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굴릴 만한 데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요. 제가 아까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죠. 돈을 굴린다는 건 예전에는 채권이 있었는데요. 채권이 제일 좋았는데 안전하고, 지금은 채권 시장도 거의 끝났고요. 왜냐하면 다 제로금리니까. 회사채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죠. 기업들이 망하니까. 회의 주식도 그러자니 잘 알지도 못하고 불안하고. 원자재 시장은 여러분 유가에서 보다시피 10배씩 널뛰기를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나마 주식시장 좀 돈이 들어오고, 주식시장보다 더 안전한 부동산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참 금융투자 상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고액 투자가들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조금 많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정부는요, 좀 규제를 풀어서라도 이런 고액 자산가나 시중에 많은 유동성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게 좋아요. 좀 금융상품 간의 경계라든가 규제,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서 돈이 부동산으로 안 몰리고, 말 그대로, 적절한 중금리 투자처,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갈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규제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규제만 하면요, 내내 돈 없는 사람은 못 사지만, 규제하면요, 돈 있는 사람은요, 결국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규제한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은 세금 내고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규제하면 돈 없는 사람들이 피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규제해도 안 팔고 버틸 여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세율 높여주고 해도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이 더 오래 버티지 돈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더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요, 주거 상승 문제는요, 꼭 아까 말씀드린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유동성, 불안 심리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독특하게 교육 문제, 기타 환경, 교통 문제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소성 문제. 자, 주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의식주에서 필수적인 재화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그 즈음에 주가 주거잖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하면요, 주거를 안락한 주거를 사고 싶고, 또 소득이 증가하면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좀 더 크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교육 환경도 좋고 한강변이 바라보이는 이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그런 지역에 주거 희소성 이런 부분이 가격을 급등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한강변 아파트 주거를 우리가 그냥 사는 곳이다. 사람들 일부 그런 사람들 얘기하죠. 그냥 사는 거지. 그러면 강남과 강북의 주택 차이가 왜 두 배, 세 배씩 나야 됩니까? 무슨 차이가 있다고? 내내 똑같은 건축자재, 똑같은 아파트, 뭐 똑같은 땅. 그럼 서울의 가격 차이가 없어야 되죠. 근데 이런 부분이 두 배, 세 배 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은 여전히 희소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런 희소성이 공급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 자, 강남, 아까 말씀드린 한강변, 좀 더 교육 여건이 좋은 이런 지역은요, 주택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는 공급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이런 희소성을 분산시켜줘야 된다. 교육 인프라도 분산시켜줘야 되고. 근데 그런 처방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는 매매를 아예 허가 지역으로 하거나 금지시키거나 재건축 뭐 이익 환수제를 시행하거나 뭐 이런 규제로 풀라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처방이라는 얘기죠. 이런 잘못된 처방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한 5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정부가 또 다른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21번 썼는데 안 들은 약이라고 그러면 그 약이 이 환자한테 맞는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참 정부가 의사라고 그러면 참 고집센 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사도 진단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단을 잘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처방약만 찾고 개발할 게 아니고 진단을 다시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이 왜 자꾸 오르는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